(2023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역갓근 전술, 가근 전술은 아시죠? 역갓근 전술을 위한 축포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에 의해서 김정은도 제2의 추미애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선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7시 10분. 네,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시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은 일본을 넘어가서 일본 북쪽의 북해도, 우리 발음이죠. 중국, 일본 발음으로는 홋카이도 동쪽에 무슨 섬이 있는데 오시마인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가장 동쪽에 있는 일본 섬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겠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있으니까 모르겠다. 하여간 어쨌든 북해도에서는 제일 동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부터 다시 200km 떨어진 일본 EEZ 바깥에, 즉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1시간 이상을 하늘로 비행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나오겠지만 일본에서는 로프티드 론치, 로프티, 위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처음 발사할 땐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딱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쭉 30도로 쭉 가야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놈은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걸 우리말로는 고각 발사라고 하죠. 멀리 갈 수 있는 거를 짧게 하면서 같이 멀리 갈 수 있는지 시험만 했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안 일대라고 얘기했는데, 순안 일대는 저는 가봤습니다. 평양 인근에 두 군데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안 비행장, 북한이 얘기하는 국제 비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미림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은 북한 공군기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울에 김포공항이 있고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도 서울공항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둔다면 서울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고 국제공항으로, 군용공항으로 성남 공군기지, 이게 이제 서울공항으로 많이 얘기하죠. 성남에 있는데 서울공항, 김포공항, 저 인천 영종도에 인천공항, 이렇게 있는데 북한이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관 내리는 비행장으로는 순안 비행장을 운영하고 그들이 어떤 군사상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는 미림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퍼레이드를 벌일 때는 이 미림 비행장 거기 활주로에 모여갖고 병사들이 준비한 다음에 쭉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순안 비행장에서 쐈습니다. 왜 쐈느냐? 북한의 지금 결정적인 ICBM의 약점은 사일로가 없습니다. 사일로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콩이나 이런 밀 같은 거를 옛날엔 가마니에 저장했는데 쥐가 와서 먹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창고를,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잖아요. 좋은 시설로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꺼내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사일로듯이 미사일도 이게 항원 항습이 되고 안전한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속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팍 발사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보냈다고 하는 정찰 위성이 미국의 어느 지역으로 날라오니까 이제 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미넛 공군기지가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를 넣어놓고 있는 사일로 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ICBM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사탄. 사탄은 이제 나토가 붙이는 이름이고 러시아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사탄도 사일로에서 발사합니다. 지금 북한의 ICBM은 사일로에서 발사를 못하고 TEL,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이렉션은 세우는 거죠. 트랜스포트는 수송, 그 다음에 L은 론치, 발사. 그러니까 긴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발사대를 딱 세워갖고 쏘는, 그걸 TEL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쏘는 거죠. 미국과 러시아도 처음에는 텔로 하다가 지금은 사일로로 바꿨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 현무 초기형은 우리도 텔로 발사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형 우리 현무 미사일은 다 사일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사일로를 못 만들었다. 그게 하나 보이고요. 사일로에서 발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 미사일을 쏘려면은 바닥에 평평한 데서 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불을 뿜고 나갈 때 얼마나 힘이 세노. 이 밑에 있는 게 녹아버리죠. 쉽게 말하면. 외나로도에 가면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로호,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그 발사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딱 세우고 밑으로 불을 뿜잖아요. 그 불이 땅에 닿는 게 아니에요. 허공간입니다. 그 불이 옆으로 쭉 해서 이렇게 긴 밑으로 쭉 빠져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불이 옆으로 쫙 지하로 갔다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강한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북한은 사이로는 이제 그런 시설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어디서 쏴야 되느냐? 비행장에서 쏩니다. 왜냐? 비행장은 이 보잉 747 전복이라든지 또는 뭐 777 같은 비행기는 한 300톤이 넘잖아요. 그런 비행기가 땅에 쭉 내려서 쿵 땅에 박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0톤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제 몸무게가 75kg쯤 되는데 제가 점프했다가 툭 떨어질 때는 75kg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150kg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저 정확한 무게는 자신이 없는데 중력 때문에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비행장 활주로는 쿵 하고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땅을 한 30m, 30cm 파가지고 자갈을 놓고 그다음에 뭐 다져가지고 아스팔트를 까는데 활주로는요 한 2, 3m 더 깊이 파가지고 단단하게 뭐 콘크리트 친 다음에 합니다. 그래야 그게 안 깨집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은 사이로가 없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내리는 여객기가 전투기 보통 그죠? 그러한 데에서 발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디서 발사할 수 있느냐? 지상에서 다니는 가장 육중한 물체는 뭐가 있나요? 컨테이너 트럭도 있겠지만은 저는 기차로 봅니다. 기차 레일이 굉장히 무게를 잘 견딥니다. 기찻길 자체가 굉장히 밑에를 다지고 비행장 활주처럼 다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 화물칸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가 딱 세우고 그걸 이렉션 해가지고 쏩니다. 트랜스포트 앤 이렉션의 론치 똑같은 건데 트럭이 아니라 기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차 발사식은 1960년대에 미국도 했던 겁니다. 트럭도 하고 그것도 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럭 발사식은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어서 텔처럼 지금 없어졌죠. 북한은 이제 기차에서 발사하는 식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기차 발사를 안 하고 다 사이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이 발사시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건데 북한은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한다. 순항 비행장을 빼고 나면은 발사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의 한 20군데 되는 공군 비행장이겠죠. 근데 공군 전투기들은 여객기에 비하면 훨씬 작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은 쏠 수 있지만 ICBM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북한 미사일의 약점입니다. 북한 미사일은 텔로 쏘기 때문에 완전히 공개된 비행장에서 쏘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북한은 현재 화성 17형, 15형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렉션 시킨 다음에 액체 연료를 주입해 가지고 쏩니다. 이 시간이 지난번 북한이 그걸 칭찬했을 때 밤에 명령 내려갖고 제가 한번 방송했는데 한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걸렸죠. 그때가 우리로서는 킬체인에 가당해서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해서 핵이 북한에 터지게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오케이. 이번에 쏜 거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화성 15형이나 17형일 수도 있다. 액체다. 아니다. 고체 연료를 탑재한 걸 쐈을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나오는데 조금 지나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2월 18일 그때는 평양 국제비행장이라고 북한 언론은 발표했는데 그게 순환 비행장입니다. 거기에서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TV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최대 정점 5768.5km까지 상승해서 989km를 날랐고 총 비행시간은 4015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 그랬는데 4015초에 주목하십시오. 4015초를 분으로 고치면 계산했습니다. 67분 정도 됩니다. 66.9166
67분입니다. 67분쯤 되고요. 시간으로 고치면 1시간 7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쏜 ICBM이 바다에 떨어진 데까지 1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사일을 빵 쏘면은요, 이 고각 발사니까 쭉 올라갔겠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탄두부가 튀어나와서 탄두부는 쭉 날아가고 밑에서 밀어준 연료를 싣고 있던 거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해에 떨어진 거는 이 연료 싣고 있던 연료통으로 보여요. 탄두부는 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료 실었던 연료통이 떨어지는데 1시간 7분이 걸렸다.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도록 쏜 미사일은 맞습니다. 오늘 발사한 북한 미사일도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1시간 이상 비행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화성 15형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 그런 미사일이 되는 거죠. ICBM이 맞습니다. 탄두가 어디까지 날아간지 모르지만 그 몸체 밑에 로켓의 대부분은 연료통이고 맨 위에가 위성 실는 거고 미사일은 거기에 탄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미사일은 1시간 정도를 몸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요격하는 게 MD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북한 이번에 쏜 미사일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지만 지난 2월 18일 날 쏜 거는 5,7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100km까지가 공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베레스트는 차치하고 예민한 분들은 일본 후지산이 한 4,000m 되네. 거기만 올라도 고산증 걸립니다. 4km만 올라가. 백두산이 3km 좀 안 되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도 한 일주일 지나면 예민한 사람은 고산증 걸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km쯤 올라가면 산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란 게 그런 건데 5,000km까지 올라가면은 공기가 없는 무저항 상태를 날아간 거죠. 근데 지상에서 발사해서 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MD 미사일은 없습니다. 미국 이지스함에서 SM3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 연료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아까 탄두를 맞춰야 되거든. 탄두가 좀 내려오면은 대기권 바깥 한 몇백 킬로까지 올라가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탄두가 없었던 건지 뭔지 모르죠. 공갈 탄두를 넣었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탄두부 같은 것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MD고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작년 10월 며칠이었더라. 북한이 미사일을 쐈었어요.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겼는데 10월 20일인가?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쏴갖고 일본 홋카이도를 넘겼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우리에게 하면 공습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칸센도 세우고 대피명령 내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북한이 11월 3일 날 우리 동해 쪽으로 쐈는데 우리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죠. 그때 우리도 울릉도 쪽으로 간다고 보고 울릉도에 경계경보를 내렸었습니다. 울릉도에 시끄러웠었죠. 그게 11월 2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이 또 일본 쪽으로 쐈는데 그때 일본은 미야자키현 쪽으로 역시 또 경계경보, 공습경보를 내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를 강화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북한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아침 일찍 쏴주는 바람에 대통령이 NSC를 열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윤 대통령이 이분이 좀 배짱이 있죠. 무모한 도발은 대가를 치를 것.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해라. 그리고 계획된 공중광속 및 항모 간습단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라 그랬습니다. 이러고 일본을 갔고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윤 대통령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재명, 김정은은 이재명에 의해서 제2의 추미애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목에서. 그렇게 돼갑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복원을 나서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온갖 사람이 다 비난합니다. 저 역시 그런 비난을 잘 알고 있고요. 제 가까운 사람들도 저를 비난하니까 별로 더럽진 않고 이 길이 맞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주면 한국과 일본은 더 붙습니다. 토착 외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위치가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 민노총을 통해서 이태원 사건을
윤석열 정권 타도 기회로 삼고 구호를 전파하라 한 북한에처럼 북한은 기회를 알고 흔들어대는데 그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보수화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쏴주면은 이게 희미약한 문재인 같으면 국가가 위태롭다 하고 오늘 출국을 보류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친일파된다. 반일 세력들은 확 여론을 띄우면서 위대한 결단, 그거 자체가 큰 이벤트니까 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놀라 국가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 그거 취소 이렇게 뜨면 큰 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한일 관계는 깨지고 점점 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전혀 흔들림 없이 까불면 때려라고 하면서 갔고 기시다 총리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보수 세력이 더 좋은 겁니다. 그 추미애라는 사람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그 당시에 올라와서 대통령이 돼버렸죠. 지금 이재명 씨가 계속 깡패니 뭐니 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니까 좀 윤석열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문제는 민족 간접 때문에 상당히 좀 다루기 힘든데 이걸 처리했어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 쏴주니까 다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을 위한 축포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한미 관계는 끊지 못하니까 반일주의를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끊는 각근 전술을 펼쳤는데 우리는 역각근 전술이 필요한데 역각근 전술을 위한 축포를 쏴줬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미사일이 이렇다는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이러한 축포를 쏴준 김정은은 이재명에 이어서 제2의 추미애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앞으로의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일 관계는 점점 좋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